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만약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이 잘 통과될 경우 어떤 자산들이 수혜를 입을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에 있지만 5월 14일에서 한국 시간으로 5월 15일이 넘어가는 그 자정 새벽 무렵에 클래리티 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는 내용일 텐데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오늘 밤에 클래리티 법안의 수정안이 나올 것이다. 요걸 보면서 좀 긍정적인 희망을 품고 있는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자, 반면에 TD 코엔이라는 이쪽이 제가 알기로 캐나다계의 IB 투자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리서치 회사다 보니까 은행들의 생리나 그들의 입김을 잘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상원 통과까지 어려울 것이다. 이거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라고 부정적인 전망도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뜻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마크업이라는 건 이제 막 시작을 하겠다는 표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도 넘어가야 할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최종 통과는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이 돼야 된다. 뭐 윤리 조항 안 들어가면 뭐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27년까지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 있고 최종 규정 시행은 29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런 난리 속에서도 결국은 폴리마켓의 이제 베팅 현황, 이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어요. 최종 통과 확률을 보면요.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 속에서도 69% 정도를 오늘 5월 12일 한 점심 무렵에 보니까요. 요 정도더라고요. 제가 하루 기준으로 찍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뭐 한 하루 전만 하더라도 막 거의 80%에 육박을 하다가 또 훅 떨어져서 60 초반대로 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 69% 내외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점을 찾자면 그래도 50% 이상이잖아요.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순항을 한다면 올해 안에 통과가 된다면 어떤 코인이 수혜를 받을지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제가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1순위는 저는 XRP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은 재미없지만 기관들의 행동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뉴스를 보시면 최근 7일간 XRP 관련 ETF 쪽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300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지난주 7일을 보니까 한 4천만 달러 정도로 한 13배가 넘게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XRP가 ETF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요. 물론 이게 막 엄청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10배가 넘게 최근 들어서 들어왔다. 분명히 의미 있는 이제 기관들의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클래리티 법안 논의 진전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다. 가격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일단은 발을 좀 담궈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규제에 대한 명확성 기대감이 커졌다. 그리고 ETF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코인 CEO 중에 유독 리플, 빵형만 이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더리움, 뭐 비탈릭 부테린이나 솔라나 CEO나 뭐 에이다 CEO가 나와서 클래리티 통과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에이다 찰스 CEO는 이거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죠. 빵형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뭐 요것도 이제 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UBS라는 금융 공룡이 XRP를 이거는 뭐 거의 발가락만 담근 수준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22억 정도를 XRP를 ETF를 통해서 산 건데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이 22억을 샀다는 건 그냥 쓱 한번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UBS가 최근에 또 공시를 했었죠. 스트래티지 주식은 무려 지금 1.5조 원이 넘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없을 시절에 이제부터 이걸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비트 이더를 사고 나서 이제 슥 발가락을 넣어본 게 바로 XRP다. 즉, 이게 명확해지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 환경이 갖춰지면 지금 비트, 이더까지는 뭐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 기관들이 지금 많이 쟁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쟁여놓는 순서가 뭐다? 그게 XRP다. 그래서 기관들이 ETF도 있겠다. 클래리티도 이제 잘 통과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발가락만 담궈보는 기관들이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순위는 그렇고요. 2순위에서 3순위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순위, 2티어는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랜드파더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양반이면 너도 양반이야. 뭐 이런 뜻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ETF가 승인이 됐다면 넌 이미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야. 너는 이미 인정된 친구들이야.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TF가 현재 있는 솔라나라든지 헤데라, 라이트코인, 도지, 체인링크 이런 친구들은 이미 ETF가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제도권이 명확해지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럼 ETF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SEC가 땅땅땅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지금은 자동 승인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ETF 들어가기 전 필수로 거쳐야 되는 또 다른 제도권의 관문, 그게 이제 3순위입니다. 그게 바로 CME 선물로 이게 상장이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최소 6개월 이상 거래량이 뭐 괜찮았느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CME의 선물에 이제 상품으로 이 상장이 돼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CME가 CFTC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품으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또 최근에 아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5월 29일인가 이때부터는요. CME가 24시간 개장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CME 갭이라는 게 없어져요. 주말에도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권의 문이 확 열리고 있다. ETF에 이어서 ETF가 가장 센 거고요. 그 다음 센 게 제가 볼 땐 CME 선물이 아닐까. 근데 26년 2월 달에 에이다, 체인링크, 스텔라가 또 여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체인링크는 아까 ETF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CME 선물에서도 또 나왔기 때문에 이 공통된 조합은 강력하다. 중장기적으로도 강력할 수 있다. 스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CME에 올라왔고요. 특히나 GNS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이 연계가 되면 결제 수혜 섹터로서 아마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에이다도 물론 여기에 들어왔고요. 그러나 이더리움 솔라나에 비해서는 조금 수혜 규모가 작을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는 천지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4세대가 이제 막차를 탔다라고 보면 됩니다. 5월 4일이니까 굉장히 최근에 아발란체와 수위가 CME에 쏙 들어오면서 지금 제도권의 막차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발란체는 아시겠지만 기관용 맞춤형, RWA 맞춤형 이제 체인을 특화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블랙록 JP모건이 이미 테스트넷을 다 써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이라는 코인도 CME 선물로도 들어갔고 뭐 ETF 단독 상품으로도 상장이 되고 있어서 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지금 2순위, 3순위 다 마찬가지지만 제도권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요, 제도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한 단어가 될 겁니다. 제도권이 묻으면 엄청난 돈이 쏠려 들어올 수 있고요. 제도권 밖에 있다, 시총이 작다, 이러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제도권이었나요? ETF가 있느냐 없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기관들이 바로 살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CME에서 선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뭐 해지 상품으로든 뭐 롱숏으로든 기관들의 이 수요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SEC가 예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뭐 16개, 17개까지도 이게 뭐 상품이냐 아니냐 가이드라인을 줬었잖아요. 즉 CME, CFTC와 SEC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존율이라든지 수익률이 갈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의 선택을 받았느냐. 최근에 막 들썩들썩했던 코인들이 제가 두 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온도라는 코인이고 하나는 캔톤. 캔톤은 최근에 업비트에도 또 상장이 됐었죠. 이 친구들은 기관, 특히 월가의 선택을 받은 코인들입니다.
온도는 뭐 아시겠지만 뭐 JP 모건과도 합류해서 뭐 RWA를 진행하고 있고요. DTCC라는 예탁 결제원에서도 공식 파트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 채권 토큰화에는 너 온도가 뭐 적합하겠구나. 공식 파트너가 됐어요. 그리고 캔톤이랑 코인은 아예 대놓고 그냥 월가에서 나 이거 고속도로 쓰겠다 만든 거니까 요런 제도권이 묻으면 묻을수록 강력한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고 당연히 생존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들 간의 선택이 계속 겹치고 있죠. 거의 대부분 겹친 건 사실 네 가지입니다. 비트이더, XRP, 솔라나. 이 친구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겹칩니다. 이런 선택이 겹치면 겹칠수록 생존율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반복해서 좀 복습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좀 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명확해질수록, 즉, 클래리티 법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회사. 이거는 코인은 아닙니다. 회사가 있어요. 당연히 추천이 아닙니다.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막 사고 이러시는 분은 없겠죠.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싸지면 한번 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도 좀 강조를 드렸던 몇 번 얘기를 했던 서클이라는 회사를 오늘 좀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1분기 이 예상치 매출도 떨어지고 순이익도 떨어져서요.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최근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6년 1분기 뭐 크립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클의 차트를 1시간 봉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야, 이거 망해가네. 실적이 안 좋으면 요새는 가차없이 그냥 떨어지는 국면이더라고요. 뭐 다른 게 다 올라가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친구들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이 실적 발표하자마자 막 쭉쭉 떨어져서 뭐 100불이 거의 깨질까 말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오늘 새벽이었죠. 막 보니까 날 뭘로 보고 하면서 다시 팡팡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게 왜 올라갔을까? 최근에 있었던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클이 의외로 무서운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의외의 사실들도 발견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서클은 클래리티 법안과 이미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리티 법안에서 뭔가 호재가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조건부로 뭐 주기로 합의를 했다라든지 뭐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올라갔다든지 하면 그때마다 서클이 막 급등을 했어요. 막 폭락도 했었는데 이때 당시도 뭐 16%, 20%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왜냐하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선택받을 확률이 올라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니어스나 클래리티나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게 이자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가 이걸 발행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테더를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USDC 코인이 뭐 이자를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일단 입법 확률이 올라가면서 제도권에 들어가면요. 일단은 서클의 가치가 올라간다. 왜냐면 USDC를 이제 공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과 요거는 서클과 지금 클래리티 법안은 한 몸이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도권의 편입 확률, 뭐 독점 내지는 과점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시무시한 뉴스가 방금 떴었는데, 코인까지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코인의 이름은 아크라는 코인인데요. ARC라고 써 있죠. 지금 업비트에 있는 ARK 그 아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이상한 코인인 것 같고, ARC 아크라는 코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빠르면 3분기쯤에 아마도 좀 뜨거울 때쯤에 메인넷을 거쳐서 뭐 여러 바이낸스든 어디든 공개 이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없는 코인이에요. 근데 서클이 이 아크라는 토큰을 만든다고 하면서 사전 판매 프리세일을 했습니다. 투자를 받았는데 2.2억 달러 정도를 조달을 받았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아크라는 코인이 만약 나오면 시가총액은 약 30억 달러, 한 4조 원 정도 될 것, 이 정도의 사이즈의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누가 투자를 했는 거 보면 A16G라는 걸출한 벤처 캐피탈이 가장 많은 이제 7,5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하고요.
금액은 나오진 않았는데 블랙락이다, 아폴로다, 뭐 사모펀드 쪽에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아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도 투자를 하고 뭐 리플도 투자한 바 있는 SBI 그룹 그리고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 등이 지금 서클에 이어서 이 토큰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클이 지금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계속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큰 거예요. 일단은 AI 에이전트 기반 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결제를 막 실시간으로 막 진행을 하는 그 인프라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단순 발행을 넘어서 서클이 자체 네트워크와 토큰을 갖춘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단순히 USDC를 발행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최초 발행도 하고 이거를 최초로 유통을 하는 고속도로를 내가 만들겠다. 예전에 뭐 월가에서 캔톤을 만든 것처럼요. 서클이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만든다? 지금 USDC가 돌아다니는 수많은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다니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인터체인지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뭐 휴게소도 있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요거 내가 먹고 싶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수수료를 왜 내가 이더리움 고속도로 쓰면서 그거 가스비 거기서 그럼 좋은 거거든요. 그거 내가 먹을래. USDC를 가스비로 쓰면서 아크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내가 먹을래. 요거를 지금 계획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아크 등 많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에이전트 스택이란 걸 출시를 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24시간으로 이 친구에게 뭐 1000달러든 100만 달러든 맡겨놓고 너가 알아서 결제하고 뭐 사업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24시간으로 초고속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거 내가 차지하겠다. 지금 서클이 무시무시한 걸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 고속도로, 솔라나 고속도로, 뭐 아발란체 고속도로, 이거 서클이랑 다 연계 맺고, 블랙락이랑 연계 맺고, 이거 쓴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서클이 아크 쪽을 써버리면 이거 손해 아니야?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살짝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니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이가 커질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속도, RWA의 성장 속도, 세상에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법이 지금 두 개나 생기면서 엄청 찍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개의 고속도로로는 정말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멀티체인, 멀티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물론 이더리움이 뭐 경부고속도로라고 계속 얘기는 드리지만 경부고속도로만 가지고는 담아낼 수가 없다. 다만 역할 분담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크라는 코인이 새로 나오면 뭐 기관들 위주로 결제 뭐 이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쓸 수 있고 이더리움은 말이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모든 코인이 죽을 겁니다. 디파이 쪽이나 RWA나 유동성을 최대 유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경부고속도로다. 그리고 솔라나도 뭐 초고속 속도로 하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소비자 앱들 위주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뭐 아크가 생긴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확 줄어들고 솔라나가 줄어들고 이러진 않다. 고속도로가 아마 계속 지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서클이 잘 되면 또 어떤 코인이 아니 어떤 그 자산이 수혜를 보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복습을 해보면요. 코인베이스가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니어스다 뭐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이자 빼버리면 코인베이스 뭐 하락을 할 수 있다. 뭐 수혜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클이 잘 되면 코인베이스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플랫폼 안에 이미 USDC가 잔뜩 있죠. 요걸로 이자를 지금 짭짤하게 벌고는 있지만 뭐 이자를 안 준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밖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USDC, 서클이 뭐 국채라든지 여러 준비금을 통해서 수익을 본 것의 절반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간다고 이미 계약이 맺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자를 주니 안 주니 물론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서클이 번 돈의 절반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서클이 잘 되면 같이 잘 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참고 사항인데요. 자, 그러면 서클이 뭐 발전 가능성도 좋고 뭐 좋다라고 아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주요 대주주가 누구일까요? 한번 요걸 제가 조사하면서 좀 모르던 게 나왔습니다. 상장이 되면 이게 다 나옵니다. 테더 같은 회사, 리플도 그렇고요. 상장이 안 되면 계약 구조라든지 지분을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상장한 지 좀 됐으니까 제가 대주주를 최신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위쪽으로는 내부자입니다. 내부자는 정말 핵심 초기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위가 의외로 중국계입니다. 내부자 홍콩 써 있죠. 뭐 추앙시 캐피탈이란 곳이 지분율 8.5% 정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위는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털, 뭐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캔버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3위, 4위, 5위가 있는데요. 4위만 영국의 헤지 펀드고요. 3위랑 5위가 또 중국계 벤처 캐피털, 또 중국계 벤처 캐피털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비슷하죠. IDG 뭐 차이나 캐피털, IDG 엑셀 차이나 캐피탈인데요. 뭐 중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이다. 10%, 아니 10센트, 바이두, 뭐 샤오미, 코인베이스 등등 엄청난 이제 IDG 그룹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요것도요. 많이 보시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IDG가 중복으로 되고 추앙씨랑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추앙시 캐피탈과 IDG 그룹은 사실상 한 회사였습니다. IDG 그룹이 모 회사고요. 창씨를 그냥 1위로 올라놨지만 요건 자회사더라고요. 그럼 이 그룹이 도대체 무슨 회사냐? 한번 끝까지 찾아보니까요. 애매하긴 한데 공산당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완전 민간이라고도 말하기도 뭐한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약간 홍콩 느낌의 그래서 홍콩에 본사가 있잖아요. 크립토를 연 것도 아니고 안 연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민간의 중간, 약간 국부 펀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아보니까 24년도에는 미국의 국방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서클에 투자를 그럼 용인을 했다는 건 그래도 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 미국의 입장에서 뭐 일단 막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게 같은 회사냐? 최종 의사 결정권자든 이사회든 다 똑같습니다. 허치신과 저우지안, 허치신과 저우지안. 법인 주소가 똑같네요. 홍콩의 뭐 어떤 빌딩 5505호. 여기에 가면 슈왕시 캐피탈과 IDG 각종 펀드, 지분 투자자들을 다 만날 수 있다. 요게, 이거 중국이 지금 서클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탑 10을 봤는데, 원래는 제가 이걸 찾아본 이유는요, 블랙락이 얼마나 서클을 투자했는지, 돈나무 언니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블랙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1위, 2위, 3위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위의 블랙락이 2%, 뱅가드가 뭐 비슷하게 2%, 그리고 돈나무 언니가 1.6%, 그리고 10위는 또 일본의 국적의 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러면 서클의 탑 10 지분 중에 중국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다 보니까요. 무려 41%가 중국 돈이었습니다. 충격이죠. 뭐 조금은 사고 팔고 이런 지분은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 초기 투자, 내부자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실상 한 몸인 약간 공산당과도 엮여 있는 분들이 무려 41%나 투자를 했다. 서클이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이게 드러난 거고 태도도 흔히들 중국계라고 하잖아요. 뭐 트론에서 발행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비상장이기 때문에 테더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도 중국이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왜 트럼프가 언론에서 계속 나와서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것이다. 중국 우리가 경쟁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의 양분하고 있는 테더사와 서클사를 거의 중국이 다 잠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을 막자,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를 뭐 서클을 덜컥 사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뭐 조금 올라온 감도 있고요. 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연기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미국의 전략 비축 계획이 뭐 지장이 있다든지 뭐 연기가 된다든지 해서 뭐 5월이 아니라 뭐 7월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런 사항들을 공부를 하면서 뭐 적절한 시기에 좀 떨어지면 뭐 조금씩 사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에 내 땀과 눈물을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제도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선점 경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이 자산들을 쌀 때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